무의식, 감정, 판단, 그 너머의 자리로 가는 여정. 일장 무기력에 심연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다. 숨쉬는 일조차 부담스럽고 세상이 나를 지나치게 빠르게 끌고 간다고 느껴질 때 몸은 누워있지만 머리는 무수히 많은 생각을 쏟아내며 어디론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도 도달하지 못한다. 그것이 무기력이다. 무기력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다. 그건 차라리 지쳐서 움직일 수 없는 내면의 외침이다. 기대하고 무너지고 열망하고 좌절하고 몰입하고 소진되기를 수십 번 반복한 끝에 마음은 속으로 중얼거린다. 이제 그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다. 희미한 절망이 깔린 정적. 겉으론 멀쩡해 보이나 안에서는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는다. 생각은 맴돌고 감정은 무감해지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나는 그 자리에 고여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다. 손을 뻗는 일이다. 당신 주위에는 누군가 있다. 말을 건넬까 말까 망설이던 그 사람, 지나가는 듯하지만 언제나 곁에 머무르던 그 사람. 무기력은 혼자선 빠져나오기 어렵기에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다. 때로는 그 손이 정신과에 가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당황하지 말라. 약물 치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고장난 뇌의 회로를 잠시 쉬게 하는 것도 치유의 일부다. 서양 의학은 응급처치에 강하고 인류는 이 응급의학 덕에 죽음의 문턱에서 많은 생을 건져냈다. 정신도 마찬가지다. 너무 깊은 밤엔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둠을 견디기 어렵다. 그럴 때는 빛을 빌려야 한다. 그 빛이 약물일 수도 있고 상담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용기다. 하지만 또 기억해야 한다. 약은 불을 끄는 소화기일 뿐이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무기력의 진짜 불씨는 당신이 오랫동안 무시해온 마음의 구조 안에 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한다. 무기력은 당신이 실패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이겨내려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다. 제발 나를 봐달라. 는. 그리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2장 약물 치료와 상담. 두 개의 날개. 새는 두 날개로 난다. 한쪽 날개만 퍼덕여선 하늘을 가를 수 없다. 삶도 그렇다. 당신의 영혼이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 정신의 회복 또한 두 개의 날개를 필요로 한다. 약물과 상담.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며 당신을 다시 삶의 하늘로 들어 올릴 수 있다. 무기력의 어둠 속에 빠지면 사람은 가장 먼저 휴식을 갈망한다. 머리를 멈추고 싶고 감정을 눕히고 싶다. 이럴 때 약물은 거세게 흐르던 감정의 급류를 잠시 멈춰 세워주는 댐과도 같다. 그 제방은 진짜다. 가짜 위로가 아니다. 그 사이 우리는 숨을 돌리고 자신을 되돌아볼 틈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에 연고를 바르듯 삐걱거리는 마음에 잠시 약을 덧대는 것. 그건 치유의 시작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릴 때 생긴다. 약은 고통을 줄여주지만 왜 고통이 생겼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불이 꺼졌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불이 왜 났는가 그것을 모르고선 언젠가 불은 다시 번진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이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펴야 한다. 상담은 당신이 외면해온 감정의 뿌리를 천천히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 말을 꺼낸다는 것은 아프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야 비로소 말해지지 못했던 진실이 조용히 깨어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며 스스로조차 낯선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하고 간편한 약을 택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삶은 간편한 선택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고통을 잠재우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우리는 고통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그 언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같은 늪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필요하다면 약을 복용하라.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하라. 마음을 꺼내라. 당신의 내면 깊숙한 밑바닥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조금씩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실하게 내려가라. 상처는 고요한 손길에 반응하고 진실은 고백 속에서 다시 숨을 쉰다. 그 길은 멀다. 때로 외롭고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3장 변화하고 싶은 당신에게 머리를 바꿔야 한다. 변화하고 싶은 당신.
그 말 안에는 이미 고통과 용기가 함께 들어있다. 지금의 삶이 더는 자신답지 않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마음이 아니라 머리다. 지금 당신이 반복적으로 겪는 감정의 파도, 무기력과 충동, 그 모든 흐름은 어떤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다. 그건 당신 머릿속에 들어있는 오래된 소프트웨어, 그 구조화된 사고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갖고 살아간다. 부모의 말, 학교의 평가, 사회의 기준과 경험의 축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다운로드된 인식들, 그것이 지금의 당신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어 있다. 그러니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단지 긍정적인 말 몇 마디가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명심하라. 그 소프트웨어는 단지 소프트웨어일 뿐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아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규정해온 생각, 판단, 감정, 그 모든 것들은 하드웨어 위에 얹힌 임시 구조일 뿐. 때론 그 구조는 바이러스처럼 망가지고 때론 너무 오래되어 현실과 어긋나 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바꾸는 일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당신은 그 생각들을 바라보는 자리, 그 흐름 전체를 조용히 지켜보는 의식 그 자체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혼자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패턴에 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마저도 반복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당신에겐 스승 혹은 책이라는 외부의 거울이 필요하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일깨우고 오래된 프로그램을 낡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스승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지 않는다. 당신 안을 가리킨다. 좋은 책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모르는 진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하게 한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라. 수많은 길을 살펴보되 하나를 만나면 멈추어라. 그리고 그 하나에 충실히 머물러라. 3개월이든 1년이든 그것과 함께 깊이 걸어보라. 머리를 바꾸는 일은 생각의 길을 새로 내는 작업이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것이다. 하지만 반복 속에서 그 길은 당신의 진짜 삶으로 연결되는 새 길이 된다. 다시 한번 말한다. 소프트웨어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아니다. 진짜 당신은 그 모든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자. 흔들리는 사고와 감정의 무대 뒤 조용히 깨어있는 의식. 그 자리에 닿을 때 당신은 마침내 알게 된다. 변화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힘을 기억해내는 일이라는 것을. 사장, 당신은 당신이 아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깊이 의심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이게 나야. 그러나 그 나는 정말 당신이었을까? 조금만 멈추어 생각해보자. 그 나라는 자아는 당신이 선택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경험과 생존을 위한 자동 반응의 결과물이다. 어릴 적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당신은 수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생각을 조정하고 그럴듯한 자아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자아는 당신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고 다닌 옷, 가면 혹은 생존용 캐릭터일 뿐이다. 지금도 당신 안에는 그 옛 자아가 수십 년간 축적된 무의식의 관성으로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과도한 분노나 슬픔에 휩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낯선 말을 내뱉는다. 그건 당신의 의식이 아니라 당신 안에 오래도록 쌓인 무의식의 너다. 사랑에 굶주렸던 아이, 인정을 갈구하던 청년, 버림받을까봐 침묵하던 어린 자아. 그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말과 행동을 이끌고 있다. 당신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너머로 갈 수 없다. 변화는 저항에서 오지 않는다. 변화는 인정에서 시작된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낡은 나를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라. 그래, 그게 나였다. 나는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왔다. 정직하게 인정하라. 그게 고통이든 분노든 창피한 모습이든 심지어 나약함이든 당신이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제야 그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억압은 그림자를 키운다. 저항은 고통을 강화시킨다. 그러니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라. 그것이 심리학자들이 100년 전 발견한 진실이자 동양이 오래전부터 몸으로 체득한 무의의 지혜다. 그리고 여기서 깨어있는 나가 등장한다. 그 모든 무의식의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는 자,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의식. 그것이 진짜 당신이다. 생각하는 나도 아니고 느끼는 나도 아니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닌 나도 아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리. 이 자리에서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이 자유는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당신을 더 이상 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이 와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 5장 감정은 진실이 아니다. 감정은 진실처럼 느껴진다. 마치 그것이 지금의 나 전부인 것처럼. 분노가 올라올 때면 나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나는 진심으로 버려졌다고 느낀다. 기쁨이 밀려올 때면 세상은 영원히 환하게 빛날 것 같다. 그러나 묻는다. 그 감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제의 분노는 사라졌고 어제의 슬픔은 희미하다. 불과 몇 시간 전의 기쁨조차 이제는 기억 너머로 밀려났다. 그렇다. 감정은 진실처럼 느껴지지만 그 자체로는 진실이 아니다. 감정은 변화하는 파도다. 오고 스치고 지나간다. 우리는 이 감정의 파도에 너무 자주 너무 깊이 휩쓸린다. 어떤 감정은 며칠을 끌고 다니고 어떤 감정은 인생을 지배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은 단지 몸 안의 화학 반응일 뿐이다. 기쁨이 도파민에서 나오고 불안이 아드레날린에서 나오며 우울이 세로토닌의 결핍에서 나온다. 특히 도파민. 이 감정의 연료이자 중독의 씨앗. 도파민은 자극을 줄 때 솟아오르고 사라질 때에는 공허를 남긴다. 높은 기대 이후의 낙심, 강렬한 기쁨 뒤의 무기력. 그건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신경계의 리듬이 떨어진 것일 뿐이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너무 믿지도 마라. 감정은 당신의 일부지만 당신 그 자체는 아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의식할 수 있는 존재다. 관찰할 수 있고 거기서 물러설 수 있으며 흘려보낼 수 있다. 감정의 진짜 목적은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지는 것이다.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지금 이 감정은 나의 과거 상처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기쁨이 왔다가 가고 슬픔이 밀려왔다 사라질 때 그 모든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는 자리. 그 자리가 진실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감정을 관찰하라. 그 파도 속에서 지금까지 당신을 지배해온 습관적 패턴을 알아차리라. 감정을 억누르지 마라. 그러나 휩쓸리지도 마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바라봄이 쌓이면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감정은 단지 지나가는 구름이라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는 이가 아니다. 당신은 그 바다 위에 고요히 서 있는 의식이다. 6장 생각하되 깨어있으라. 생각은 날카롭다. 세상을 분석하고 경험을 해석하고 자신을 규정한다. 그 힘으로 우리는 문명을 이루었고 그 힘 때문에 우리는 때로 고통을 만든다. 문제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생각을 믿는 방식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존재라 여긴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끊임없이 흘러드는 생각의 흐름에 반응하는 존재다. 어떤 생각은 무의식의 찌꺼기이고 어떤 생각은 타인의 관념을 닮았고 어떤 생각은 고통을 해석하는 방어 기제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건 내 판단이야. 그러나 묻고 싶다. 정말 그것이 당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습관처럼 떠오른 반응일 뿐인가?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무분별한 생각을 흘려보내고 필요한 생각은 깨어있는 상태로 바라보는 연습이다. 그래서 판단 중지는 판단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그건 더 깊은 질문이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판단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생각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속박하는가? 깨어있는 생각은 생각을 의심한다.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안다. 모든 생각은 상대적이며 그 생각이 지금 이 순간 나의 평화와 연결되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운전 중 분노를 느낄 때 생각은 말한다. 저 사람은 잘못했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잃는다. 자기 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의 감옥에 갇힌다. 진실한 판단 중지는 그 확신에서 물러서는 일이다. 그리고 묻는 것이다.
이 분노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이 오름은 어디서 온 것인가? 정말 나는 이 판단을 놓을 수 없는가? 이 질문들 속에서 깨어있는 사고는 시작된다. 이것은 무기력한 유보가 아니라 가장 깊은 주권의 선언이다. 나는 더 이상 무의식의 생각을 따르지 않겠다. 깨어있는 사고는 결국 선택의 힘으로 이어진다. 어떤 생각은 흘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어떤 생각은 마음속에 남기기로 결정한다. 이것이 곧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단순히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 위에 깨어있는 존재가 된다. 그 존재는 더 이상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 필요한 때 생각을 사용하고 필요 없는 때 생각을 놓을 수 있다. 그 존재는 판단하지 않되 분별력을 잃지 않는다. 말하지 않되 진실을 알고 있다. 행동하지 않되 가장 깊은 선택을 내리고 있다. 그것이 진짜 자유다. 7장 나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의 관찰자이다. 삶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응 속에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고 과거의 기억에 반응하고 떠오른 감정과 생각에 반응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삶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하는 것이다. 과거의 패턴, 오래된 무의식, 길들여진 감정의 회로를 그저 다시 재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더 나은 조건이 아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자리, 즉 관찰자의 자리다. 당신이 그 자리에 선다는 건 더 이상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 모든 흐름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감정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지, 어떤 생각이 자신을 속박하는지를 보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반응이 줄고 선택이 생기고 습관이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이 순간은 어제의 기억도 내일의 불안도 아니다. 오직 당신의 선택이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모든 창조는 이 순간의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억하라. 당신이 고통을 느낄 때조차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고통이 아니다. 분노가 솟구치더라도 지금 나는 분노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추시자다. 이 자각의 공간, 이 고요한 틈이 삶의 가장 창조적인 순간이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과거의 조건을 반복하는 대신 새로운 반응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같았으면 침묵했을 순간에 이번에는 말할 수 있고 화내고 후회하던 순간에 이번에는 멈출 수 있고 두려움에 피하던 자리에서 이번에는 한 발 내디딜 수 있다.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삶의 서막이다. 삶은 거창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는다. 삶은 매 순간 관찰자의 자리에 머무르며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자만이 조금씩 새로 써내려갈 수 있다. 그러므로 외쳐라. 나는 선택한다. 과거의 나가 아닌, 반응의 나가 아닌 이 순간 깨어있는 나로서 살아가기를. 8장 비움, 사랑,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름의 상.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숨쉬고 있는 또 다른 나다. 그림자. 칼 융이 말한 바로 그 쇠도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억눌려 이제는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게 됐나. 죽음은 사실 내가 외면해온 삶이다. 나에게 죽은 삶이 있었다. 두려워서 감추었고 수치심에 덮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무의식 아래 가둬버린 나의 진짜 얼굴. 그 얼굴을 마주할 때 사람은 죽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건 과장이 아니다. 수치심은 죽음처럼 무겁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거기 가장 두렵고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에 진짜 사랑의 문이 열려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숨어있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그림자 위에 덧칠된 거짓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사랑은 내 안의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까지도 껴안는 힘이다. 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나,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 그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자리가 해방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억압은 버려야 한다고. 그러나 진실은 반대다. 억압된 것을 버릴 수 없다. 오히려 억압한 만큼 그것에 종속되어 살아가게 된다. 숨긴 감정, 부정한 욕망, 말하지 못한 상처,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을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옥죄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다. 그저 이 순간 그대로 바라보는 데 있다. 보는 것만으로도 구속에서 풀린다. 보는 것만으로도 비워진다. 그리고 그 비움 속에서 당신은 두려움을 잃는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감추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착이 사라진다. 억압된 것이 있든 없든, 성취한 것이 있든 없든, 관찰자의 자리는 그 모든 것과 무관하게 지금 여기에 있다. 그 자리는 소유할 수 없다. 그 자리는 존재될 뿐이다. 그리고 그 존재는 언제나 비어있다. 그래서 가볍고, 그래서 자유롭다. 비움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죽음을 껴안게 하며, 죽음은 삶을 완성시킨다. 삶의 가장 깊은 순간은 가장 고요한 곳에서 피어난다. 그곳엔 이름도 평가도 해석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만 있다. 그 눈이 깨어있는 자리에 당신은 진짜로 살아간다.